만약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목소리가 외부가 아닌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서 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적이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나 과거, 혹은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진짜 적은 바로 당신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와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둔 생각들입니다. 당신은 지치고 버겁고 아무런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혹시 멈춰 서서 왜 그런지 자문해 본 적 있나요? 더 많은 것을 해낼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해서 스스로를 의심하는 걸까요? 왜 당신 자신의 생각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무너뜨리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식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이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히 기분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의식을 불태우고 규율을 무너뜨리며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내면의 혼돈을 잠재우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로 재건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에 뿌리를 둔 가차없고 검증된 고대의 법칙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것도 미화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의 핵심을 찌를 것이고, 일단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나면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두려움과 의심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두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과 강인함, 그리고 자기 극복의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당신이 되찾아야 할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첫 번째 법칙, 현상이 아닌 뿌리를 공격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란스러운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한 생각, 끊임없는 걱정, 날카로운 자기의심이라는 작은 불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같이 그 불씨들을 하나씩 끄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씨를 짓밟아꿔도 그것들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근원이 아닌 현상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을 잠재우느라 바쁜 나머지 그 소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마음이 무작위로 몰아치는 폭풍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패턴을 살피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은 정신적 공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진정한 자기 극복은 바로 여기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생각과 두려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와 내면의 상처,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넌 뒤처지고 있어 라고 속삭인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 할 겁니다. SNS를 보거나 음식을 먹거나 바쁜 일에 뛰어들겠죠. 하지만 스토아주의자는 숨을 고르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내가 정말로 뒤처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쩌면 나는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묶어두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뿌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뿌리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더 강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적이기도 하며 습관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들여다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것들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아마도 수년 전, 어쩌면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하는 말, 입는 옷, 숨기는 모든 것들이 그 뿌리에 의해 형성됩니다. 스토아주의자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긍정으로 덮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은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신호탄과 같습니다. 당신을 공황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구하도록 당신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에 맞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키우는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섰는데 바닥에 물이 고여 있다면 매일같이 물만 닦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물이 새는지 찾아내 고치겠습니까? 이 법칙은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는 곳을 고치는 것, 당신이 계속해서 피해왔던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이겁니다. 당신이 현상을 쳐내는 것을 멈추고 뿌리를 자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불안이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의심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못하며 슬픔이 수치심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어디에 사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뿌리를 보고 나면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그는 고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고통의 대부분이 진짜 원인을 피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환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자르는 것은 바로 그 고리를 끊어냅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벅찬 감정이 밀려올 때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파고드세요.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가요? 공개적으로 실패할까봐? 시간을 낭비하게 될까봐? 그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세요. 왜 그 결과가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할까요? 그 두려움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당신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뿌리는 바로 그곳에 삽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이름을 부르고 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곳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놓아줄 때인가? 이 과정은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거의 그렇지 않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안내자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 때 느끼는 그 아슬아슬함, 바로 그곳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수 있는 힘, 혼란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마음이 도망치고 싶을 때조차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오락거리나 동기부여, 포스터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밀함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본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만 이제 운전대는 네가 잡지 않아.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것이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잎사귀를 다듬는 대신 뿌리를 자르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 프레임을 통제하거나 프레임에 통제당하라. 때때로 삶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를 던져옵니다. 거절당하거나 계획이 무너지거나 믿었던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당신의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뇌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실패, 불편함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의 차이입니다. 가령 당신이 직장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실패했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똑같이 직장을 잃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필요했던 자극이었을지도 몰라. 이제 드디어 나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됐어. 같은 사건, 다른 프레임. 그리고 그 프레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고통받는다. 그는 어떤 것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간 그 자체보다 당신이 그 순간에 붙이는 이야기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적 있나요? 그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빨리 상황을 재구성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방향을 틀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더 강하게 만드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삶이 예상치 못한 일로 당신을 덮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건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대신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말해보세요. 난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대신 지금 나의 어떤 부분이 시험받고 있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더 강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칼 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물이 본래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단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해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우리는 낡은 상처, 두려움, 기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인식은 당신의 감옥이 되거나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항상 모든 것을 개인적인 공격, 실패 또는 좌절로 규정한다면 당연히 삶은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이것은 도전이야, 혹은 이것은 과정의 일부야, 심지어 이것은 훈련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당신은 프레임에 통제당하는 대신 프레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펜을 넘겨주고 두려움, 수치심,
또는 낡은 프로그래밍이 각본을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갑자기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은 주체성을 원하기에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용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누군가 당신의 작업을 비판한다고 가정해 보죠. 당신의 첫 본능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프레임을 통제하십시오. 이것은 피드백이다. 나는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혹은 당신의 악기는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끊겼다고 해봅시다. 당신의 마음은 소용돌이치고 싶을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봐. 그 생각을 붙잡고 뒤집으십시오. 이것은 내 가치보다 그 사람의 명확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감정적인 무게는 달라집니다. 당신은 패배가 아닌 성장의 뿌리를 둔 프레임을 선택함으로써 짐을 덜어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프레이밍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에서 일어나는 일, 즉 당신의 생각, 의미, 반응은 여전히 당신이 통제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외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렌즈를 바꿀 힘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것은 거짓된 긍정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쉽다고 혹은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고 pretend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희생자 역할을 멈추고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전환이 당신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쓰러뜨렸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당신이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요. 그 이야기가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잠시 멈추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인내심 훈련이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무언가에 실패하면 이것은 더 나아지기 위한 연료다. 이렇게 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위한 덫이 아니라 힘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좌절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그 좌절을 정의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삶이 당신의 프레임을 통제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 프레임을 손에 쥐고 그것을 의미, 규율, 회복력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세 번째 법칙, 문이 아닌 요새 같은 마음을 구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즉시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스크롤하고 반응하고 흡수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판, 나쁜 소식, 그리고 자신이 하지 않고 있는 일들에 대한 상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모든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 속으로 그냥 걸어들어와 가구를 재배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면 왜 자신이 기진맥진하고 불안하고 산만해졌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문이 활짝 열린 복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성문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통제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나 걸어 들어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낯선 이가 당신의 방을 돌아다니고 욕설을 외치고 창문을 깨고 떠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에 대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온종일 마음에 담아둡니다. 나쁜 결과 하나에 최악의 시나리오 속으로 빠져듭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식탁에 한 자리를 내어주죠. 이것이 바로 요새 같은 마음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미묘하고 어떤 것은 시끄럽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광고, 소셜미디어, 타인의 기대,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비평가, 그들 모두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정신적 성벽이 약하다면 그들은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요새가 되면 당신은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시끄럽다고 해서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응적으로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선택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힘이 시작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그 깨어남은 당신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성벽을 쌓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삶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명료함, 집중력,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규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새 같은 마음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진 자신을 알아차리고 멈춰 서서 숨을 쉬고 다시 집중할 때마다 그것은 벽돌 하나를 쌓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망치기 전에 쓸데없는 비교를 잡아챌 때마다 그것은 또 다른 벽돌입니다. 드라마에 휩쓸리기를 거부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않을 때마다 그것 또한 벽돌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힘은 없지만 가지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을 힘은 그들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요새의 마음가짐입니다. 외부의 혼돈보다 내면의 통제를, 반응보다 자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의 투영입니다. 어떤 것은 세상에서 주워들은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그것들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당신이 쓰지 않은 각본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일기 쓰기, 성찰, 침묵을 실천한 이유입니다. 내면의 성벽을 강화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이 요새를 어떻게 짓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문을 주시하십시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나의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거나 주의를 흐트리거나 짐이 된다면 놓아버리십시오. 문을 굳게 닫아버리십시오. 다음으로 당신이 허용하는 목소리를 제한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내면 세계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집을 지킬 사람을 고르듯이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줄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 힘을 강화하는 일상의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성찰, 일기 쓰기, 차가운 물 샤워, 침묵. 이것들은 유행이 아니라 벽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더 많이 쌓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 삶은 더 조용해지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갑자기 더 평화로워지거나 더 지지적이거나 당신의 감정적 안전에 맞춰지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의견, 더 많은 방해물. 그러니 질문은 나는 시험 받게 될까가 아니라 나는 준비될 것인가? 입니다. 요새 같은 마음은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뚫고 들어왔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잠시 멈추고 평가하고 감정이 아닌 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는 사람, 다른 모든 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험담하지 않는 사람,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면에 스스로 말해주는 무언가를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감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하루하루 생각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말입니다. 네 번째 법칙,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분리되라. 그것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아끼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고 감사받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해해 보이지만 조금씩 그 관심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갑자기 당신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상이 됩니다. 당신은 상사가 당신을 칭찬하는지 여부에 당신의 자존감을 묶어버립니다. 당신은 단지 관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그 관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오늘이 좋은 날이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끼는 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집착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한 가지를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유일한 것은 당신의 반응뿐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결정, 당신의 행동. 그 외 모든 것, 즉 결과, 의견, 관계, 보상은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대개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아프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를 정의한다는 믿음으로 그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은 항상 괴로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밧줄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당신이 깊이 아끼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겨지고 당신은 손에서 팽팽함을 느낍니다. 놓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놓는 것이 실패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꽉 붙잡고 그러는 동안 당신의 팔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악력은 약해지고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도 함께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집착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결을 약속하지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힘처럼 보이지만 족쇄가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꾸지 않는 모든 것은 당신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명백히 해가 되는 것에 계속 매달릴 때 당신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선택하고 무력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무관심이 아닌 명료함, 냉담함이 아닌 통제력입니다. 불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거나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역할을 다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되 내 기쁨이 외적인 것에 좌우되게 두지 않겠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연함이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곁에 머무는지 여부로 내 가치를 묶어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실패가 나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이끌며 역병과 배신, 전쟁을 겪었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행동 하나하나를 쌓아 스스로 조립해야 한다. 그는 행운이 자신에게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칭찬에도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초연함은 거의 반항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끝까지 밀어붙이라고 배웁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로 칭찬받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고 있는지는 거의 묻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결과, 좋아요 수, 타인의 충성심 같은 것들을 너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들로부터 안정을 억지로 얻으려 하며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좇을수록 더 소나기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초연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금 몸이 가벼워지고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현재에 머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로 시작하는 상상의 나라에를 멈추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쫓는 대신 평화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안 대부분은 우리가 만들어낸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 절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를 사람들 주위를 맴돌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초연함을 연습하면 우리의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 것들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됩니다. 오직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호흡, 습관, 주의력, 태도에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감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었나?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냥 놓아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실망했을 때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의 행동은 그의 것이다. 나의 반응은 나의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당신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당장 내 가치에 부합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언제나 그것뿐입니다. 초연함은 매일의 수련입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쉽게 놓아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날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지로 초연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애초에 집착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기대 없이 베풀며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마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일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명료함은 날카로워지고 에너지는 돌아오며 절제력은 깊어집니다. 평화를 쫓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평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본질이었습니다. 무관심이 아닌 독립, 현실 도피가 아닌 지혜. 그 어떤 사람도, 상실도, 실패도 당신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종류의 자유 말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고통을 힘으로 전환하라. 고통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그저 진실일 뿐입니다.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고, 거절당할 것이며, 일을 망치기도 하고, 불공평한 일들로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고통을 무디게 만들고 피하고 없었던 일인 척하려 합니다. 하지만 외면당한 고통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습관, 관계, 그리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 속에 스며듭니다. 당신은 결코 치유하지 못한 상처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은 판을 뒤집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연구하고 사용하라. 그것을 당신의 감옥이 아닌 연료로 삼아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려움 없는 삶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향해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견뎌내도록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전쟁과 역병이 휩쓸던 시대에 제국을 다스렸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행동의 장애물이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고통, 실패, 좌절은 인생길에서 벗어난 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당신은 성장하고 더 날카로워지며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단, 고통을 저주처럼 여기는 것을 멈추고 스승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만 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 이는 불편함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합니까?
모든 것이 쉽고 완벽할 때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부서져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때인가요? 자신감을 산산조각 낸 이별, 자존감을 의심하게 만든 실직,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던 실패. 그 순간들은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무엇이 약한지를 드러내고 더 강하고 진실된 무언가로 다시 서를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사용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저절로 당신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당신을 부서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쓰라리고 분개하며 과거에 갇힌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당신이 그 고통에 어떤 이야기를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며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스토아 철학자는 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가령 당신이 큰 실패를 겪었다고 해봅시다. 돈을 잃고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수치심에 빠져 숨어버릴 수도 있고 그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실패를 철저히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 나에 대해 무엇을 드러냈는가? 나는 어디서 준비가 부족했는가? 어디서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는가? 어떤 패턴을 바꿔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순간 실패는 정보가 되고 지렛대가 되며 당신만의 무기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듯 어려움은 정신을 단련시킨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제대로 마주한 고통은 당신의 정신 근육을 키우는 무게추가 됩니다. 거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또 다른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당신만의 기준을 세울 공간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떠나갔다고요? 잘 됐습니다. 당신은 방금 명확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개인의 힘을 찾아가는 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듣는 모든 아니오는 당신의 예가 무엇인지 더 깊이 가르쳐 줍니다. 닫히는 모든 문은 당신의 방향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주는 필터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면 감정적 절제력이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통에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일기를 쓰고 침묵하고 고요히 머무는 스토아적 성찰이 힘을 발휘합니다. 상처받는 일이 생겼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글로 써보고 조각조각 분해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내면에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어떤 믿음에 도전했습니까? 당신이 미처 몰랐던 어떤 강인함을 드러냈습니까? 이것은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소화하여 정신의 영양분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좌절에 대한 당신의 기본 반응이 공황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라 분석과 행동이 되었을 때 말입니다. 당신은 패배하고도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듭니다. 비판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대신 피드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쓰러지고 나서 왜 나야? 라고 묻는 대신 이제 날 지켜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의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회복력 있으며 끈질긴 힘. 스토아 철학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고통을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삶을 대장간처럼 여겼고 자신을 아프게 한 모든 것을 불꽃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흉터는 교훈이 되었고 모든 멍은 자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순히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지닐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라지기만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연구하고 날카롭게 벼려내고 사용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변명이 아닌 나만의 이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궁극적인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폭풍을 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폭풍이 됨으로써 강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고 실패 속에서 배우며 어둠 속에서 날카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 스스로가 더 강인해집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평화를 건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당신이 겪어낸 모든 고난을 벽돌 삼아 스스로 평화를 쌓아 올립니다. 6번째 법칙. 침묵을 당신의 초능력으로 만들어라.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서도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표현과 노출의 차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갖고 그것을 계시하고 공유하고 외치고 쏟아내야 한다고 기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소리내어 말할수록 그 약점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난 너무 불안해 혹은 난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은 잠시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말들을 당신의 정체성 속에 더 깊이 새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과잉 공유가 문화적 규범이 되기 훨씬 전부터 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담아두었습니다. 강한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힘의 한 형태로 침묵을 길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소리를 먹고 자랍니다. 더 크게 말할수록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더 크게 울려 퍼질수록 더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갑자기 그것이 더 무겁고 극적이며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의 형태와 목소리,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의 질을 결정한다. 여기에 말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자신의 말에 신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부분 잊고 사는 사실, 즉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빚는다는 것을 했습니다. 칼 융 또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지적이지 못할수록 존재는 그에게 덜 신비롭게 보인다. 그가 의미한 바는 이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할수록 자기 내면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침묵은 자기 성찰을 강요합니다. 소음을 통해 불편함을 외부로 떠넘기는 대신 그 불편함과 마주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침묵이 당신이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이 신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언제,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설명하고
감정을 정당화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명료함을 조각내어 나눠주는 셈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런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음보다 고요함을 믿었습니다. 모든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지 않으며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행동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공유하며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지도 못할 인정을 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은 신비주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서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며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 마침내 당신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중요하게 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침묵은 감정 조절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불평하거나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때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연구하고 통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어떤 외부의 칭찬도 줄 수 없는 내면의 규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삶이 당신을 밀어붙여도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차분하고 꾸준하며 읽히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보기 드문 종류의 힘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할 것입니다. 당신을 냉담하고 차갑고 초연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두십시오.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조용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투영합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다음 행동을 추측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에게 전략적 우위를 줍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료함은 고요함을 사랑하고 혼란은 종종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당신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함은 대비를 만들고 대비는 존재감을 만듭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침묵을 개선할 수 없다면 말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시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스토아 원칙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이 유용한가?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는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필터가 되게 하십시오. 사용하는 단어가 적을수록 선택하는 단어는 더욱 의도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드물어질 때 그 말은 더 강하게 박히고 더 오래 울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 말해야만 해서 말한다. 끊임없는 표현이 지혜와 혼동되는 오늘날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공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함을 느끼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존재감 있게 움직이고 의도를 갖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신성하게 지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만들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제력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즉시 하소연하고 싶은 욕구가 느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자극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순간에 당신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통제감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감은 자신감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명료함이 들어서는 공간이며 반응이 끝나고 대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침묵의 가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입을 열 때 그 말이 불안이 아닌 힘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생각했기에 말합니다. 가치를 더하기에 말합니다. 당신의 원칙과 일치하기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법칙, 당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시 써라. 매일 아침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깨어납니다. 운명이 쓰거나 상황이 강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쓴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품고 있는 믿음들. 그 이야기는 항상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난 충분히 좋지 않아 라고 속삭이고, 다른 때에는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대사들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서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정신적 각본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함께 바뀝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사실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엇을 반복하도록 허용하느냐에 따라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그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고 썼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한계, 두려움, 자기 의심의 언어를 마음에 공급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서서히 그 색깔을 띠게 됩니다. 당신은 변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언어를 바꾼다면, 그 서사를 바꾼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힘이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 봅시다. 당신의 뇌는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당신 자신에게서 듣는 말도 포함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같은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뇌는 당신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따를 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 그 자체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은 당신이 믿는 것에 의해 위에 형성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이 약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의 가장 강력한 행동조차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이야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각본은 누가 썼습니까? 당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말했던 선생님이었습니까? 당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습니까?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던 친구였습니까? 아니면 너무 여러 번 반복되어 그것이 당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실패였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펜을 쥘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두려움, 다른 사람의 오해, 심지어 당신 자신의 과거 실수로 쓰인 이야기 아래에서 살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화시키는 대신 당신을 강화하는 틀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코 두려움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두려움이 서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려우니 피해야겠다고 말하는 대신 그들은 두려움은 신호다. 내가 의미 있는 일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불공평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이것은 정의와 인내를 연습할 기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전환은 단지 시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희생자에서 작가로, 수동적인 존재에서 강력한 존재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버전의 당신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 대부분은 단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벅차고 방향이 불분명할 뿐입니다. 당신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배우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플라톤은 시작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기로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을 의심할 때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포착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난 항상 이래. 내가 망칠 줄 알았어. 역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같은 말을 하십니까? 그것들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각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주 반복하면 당신의 행동, 말투, 자세, 존재 방식 전체를 형성합니다. 그 말들을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가짜 긍정이 아니라 단단한 힘으로 말입니다. 불안하다 대신 나는 경계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준비가 안 됐어 대신 나는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항상 망쳐 대신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세네카는 우리는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용감해진다고 썼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신의 내면 대화를 다시 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서사를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반복할수록 당신의 행동도 자연스레 뒤따라오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더 나은 말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낡은 정체성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 봐, 넌 역시 자격이 없어. 와 같은 속삭임처럼 말이죠. 그런 순간에는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저 새로운 이야기로 응답하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더는 아니야. 라고요. 정체성이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인내를 통해, 끈기를 통해 서서히 바뀌어 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이야기는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믿는 사람처럼,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좌절을 실패의 신호가 아닌 더 나은 나를 위한 연단의 순간으로 여기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야기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뚜렷한 자각에 뿌리를 내리고
내면의 힘으로 쓰여졌으며 스스로의 규율로 지켜나가는 당신만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대본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필로 쓰여졌고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지우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우개를 사용하세요. 당신의 과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가 더 나은 서술자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소음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의심으로 말이죠. 하지만 굳건히 서서 명확하게 생각하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힘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평온을 해칠 수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추천 영상 중 하나를 보시면서 마음을 계속 단련해 보세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힘이 시작되는 곳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